안녕하세요. 나무늘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법과 연결시켜서 유익하게 전달해드리는 늘변 뉴스입니다. 9월 첫째 주 월요일 이슈입니다. 연예인들의 실체를 폭로하던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룸사롱에서 폭언과 갑질을 했던 영상이 유포되자 늦은 밤 생방송 도중에 막 오열을 하면서 자숙기간을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에게 폭로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던 이근대위가 김용호 기자를 조롱하면서 올린 글이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김용호 기자의 달라진 태도는 자극적인 영상으로 관심을 끌던 이 유튜버들이 최근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경향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태블릿 PC 조작서를 유포했던 변희재 씨 징역 2년, 그리고 JTBC 뉴스룸의 진행자였죠. 손석희, 안나경, 불륜설을 주장했던 팩맨TV 운영자 징역 6개월, 고 김민식 군의 부모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생각 모듬찌개 운영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김용호 기자 또한 현재 다수의 고소건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이근 대위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 처벌을 예상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반성 모드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도 있죠.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이슈입니다. 10년 가까이 키워준 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형제가 구속되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모습을 드러낸 이모 군과 동생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쓴 채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이들이 할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단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라고 하는데요. 집의 마당에는 할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빨아둔 교복 와이셔츠가 걸려 있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될 죄명은 존속 살해죄인데요. 그냥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은 이 직계 존속을 살인한 범죄는 폐륜범죄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할머니를 살해한 이 10대 형제들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부 감경 사유가 있긴 하지만 워낙 비난 가능성이 높은 폐륜범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징역 15년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런 뉴스는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수요일 이슈입니다. 송파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강윤성은 17세부터 꾸준히 범죄를 저질러서 8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14범이었습니다. 2005년 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에 출소해서 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하던 도중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의 여성을 살인한 것인데요.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강윤성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범죄의 진화. 강윤성은 원래 절도범이었어요. 그런데 칼을 들면서 절도범이 강도범이 됐고 이후에는 강도를 하면서 이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강도 강간으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이번에 나온 건데 이제는 살인까지 한 거예요. 점점 범죄가 잔인한 방향으로 진화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전자발찌 무용론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전자발찌는 영화 디스터비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택연금, 그러니까 밖에 못 돌아다니게끔 집안에 가둬놓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되 이 사람들이 거의 웬만한 곳은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냥 감시만 할 뿐입니다. 사후 약방문, 이번 사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요일 이슈입니다. 광교 마지막 로또라고 불리는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의 시행사와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 분양가격 9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9억 미만이더라도 시행사에서 이 집단 대출 알선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금 조달을 해라 라고 사전 공지를 한 셈인데요. 물론 이게 청약 공고와 함께 안내된 내용이라서 청약 당첨된 사람들의 통수를 친 건 아니고 대신 일부에서는 당첨되더라도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 같다 라면서 청약 신청 자체를 포기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가 아니라 시행사에서 집단 대출을 알선해주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수비자들에게는 지역의 은행이나 농협, 수협 등에서 집단 대출 제한이 많이 있을 것이고 분양가의 40에서 50%까지 중도금 대출도 가능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청약 신청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이슈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식당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모임 인원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6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이 되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참석 인원을 99명, 99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민족 대명절인 이 추석 방역 기준에 대해서는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쪼록 시국이 빠르게 안정되고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는 뻔한 말밖에는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도 힘들게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